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는 이야기 끝까지 간다 드라마. 69세 강은희는 35년간 동네 약국을 운영했다. 은퇴 후에도 주 3회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약물 상담을 하며 지냈다. 꼼꼼하고 온화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주의자였다. 그녀의 딸 한서유는 40세로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였다. 2024년 12월 5일 차량 사고 후 최소의식 상태 판정을 받았다. 사위 정혜주는 42세 투자은행 출신 재무이사였고 재활병원 신경과 원장 최도현은 47세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희입니다. 새벽 3시 3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받았는데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죠. 제 딸 서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7개월째 식물인간 상태인데 말이에요. 서윤이는 자신이 깨어났다는 걸 알리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전화는 뚝 끊어졌죠. 저는 곧바로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야간 응급실에서 확인해 보니 서윤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니 야간 간병인 박미정 씨가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맥박은 규칙적이었죠. 그때 수액 라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5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수만 개의 라벨을 봤어요. 이상한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라벨 위에 적힌 로트 번호가 어제 제가 확인한 처방전 기록과 달랐어요. 박미정 씨에게 물어보니 오늘 수액은 밤 11시경에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최도현 원장이 직접 와서 바꿔줬다고 하더군요. 밤 11시에 원장이 직접 수액을 교체하러 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은 간호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접착 부분에 기포가 있었어요. 라벨을 떼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었죠. 35년 경력으로 보면 확실했습니다. 처방전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포도당 링거 5% 용액이었는데 로트 번호는 달랐습니다. 현재 달린 수액의 로트 번호와 말이에요. 이상한 점이 더 있었습니다. 수액의 투명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더 뿌연 느낌이었습니다. 박미정 씨가 말하길 지난주부터 원장이 직접 와서 수액을 바꿔주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특히 밤 시간대에 말입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위 정혜준이 계속 물어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보험 장애 특약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 지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죠. 딸이 이런 상태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상했어요. 정혜준은 투자은행 출신이라 보험이나 지분 처리 같은 건 저보다 훨씬 잘 알 텐데 왜 저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최도현 원장의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진료는 2분도 안 하면서 링거나 주사 설명은 10분씩 했어요. 의사로서 우선순위가 맞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당직 간호사에게 투여 기록 사본을 요청했어요. 보호자라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은 원무과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원무과에 갔어요. 투여 기록과 조제 기록을 모두 신청했습니다. 35년간 약사로 일한 경험상 이런 기록들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거든요. 기록을 받아보니 예상대로였어요. 처방전에는 없는 약물 코드가 투여 기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진정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수기로 수정한 흔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보니 원래는 다른 약물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조제 기록과 투여 기록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3군데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트 번호였어요. 둘째는 투여량이 처방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투여 시간이 처방 간격과 맞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35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런 불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윤이의 스마트워치 데이터도 확인해 봤습니다. 사고 후에도 계속 차고 있었거든요. 심박수와 움직임 데이터를 볼 수 있었어요. 새벽 시간대 데이터를 보니 이상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새벽 3시경에 말이죠.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이런 의식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서윤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렇다면 새벽 전화는 정말 서윤이가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이는 깨어났지만 들키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의식 잃은 상태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라벨 불일치, 기록 조작, 스마트워치 데이터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박미정 씨와 더 깊이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여되고 있는 약물의 실제 성분을 확인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전 제 약국 단골이었던 오규태 아저씨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퇴직 형사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는 함정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정혜준과 최도현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함정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에 정혜준이 병원에 왔습니다. 저도 마침 병실에 있었어요. 정혜준은 저를 보자마자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윤이의 장애 특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봤습니다. 회사 지분 처리 방법도 계속 확인했어요. 투자은행 출신인 정혜준이 이런 걸 모를 리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정혜준이 묻는 질문들이 모두 서윤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장애 1급 판정이 나오면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회사 지분을 신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확인했어요. 만약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법정 대리인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정혜준의 질문들은 모두 서윤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어요. 저는 대답을 회피하며 정혜준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눈빛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때 최도현 원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최도현은 서윤이를 진료한다면서 청진기를 댔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링거와 주사에 대한 설명은 10분 넘게 했습니다. 뇌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꾸준히 투여해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영양주사도 추가했다면서 의식 회복에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진료보다 약물 투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의사로서 우선순위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최도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했어요. 약물명과 투여량, 시간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정혜준과 최도현이 함께 있을 때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눈빛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병실을 나갈 때 정혜준과 최도현이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손목을 스치며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투여기록 사본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처방전에는 없는 벤조디아제핀 제제 코드가 투여기록에 적혀 있었어요. 수기로 수정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라벨의 접착 자국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기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분명 라벨을 떼었다가 다시 붙인 거였어요. 서윤이의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새벽 3시 전후로 활동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누군가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가 범인인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혜준과 최도현이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박미정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박미정 씨는 최근 며칠간 이상한 점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투여되는 액체의 점도가 평소와 달랐다고 했어요. 색깔도 미묘하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최도현 원장의 행동이었어요. 밤마다 와서 직접 수액을 교체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박미정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멸균 샘플백과 소형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다음에 원장이 와서 수액을 교체할 때 조금씩 채취해달라고 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분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박미정 씨가 연락을 줬습니다. 최도현이 와서 수액을 교체했다고 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액백을 가져올 때 간호사실이 아닌 자신의 진료실에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또 교체 과정에서 주사기를 따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제가 부탁한 대로 샘플을 채취했어요. 교체하기 전 수액과 교체 후 수액을 각각 조금씩 멸균백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했어요. 최도현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샘플을 받아서 예전 동료 약사에게 부탁했어요. 성분 분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처방전에 없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가 검출됐습니다. 농도도 상당히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성분이 장기간 투여된 흔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계속 투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서윤이를 의식 잃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최도현과 정혜준이었습니다. 박미정 씨가 전해준 녹음 파일도 들어봤어요. 최도현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 더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정혜준이 서두르는데 너무 급하면 안 돼. 명백한 증거였어요. 최도현과 정혜준이 공모하고 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저는 정혜준과 최도현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병원 내부 소식을 들어보니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이혼한 지 2년 됐고 정혜준도 서윤이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서윤이의 보험금과 회사 지분을 노리고 있었어요.
최도현은 정혜준과 내연 관계를 맺으며 이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의들의 공모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저는 받은 투여 기록과 조제 기록을 집에서 꼼꼼히 대조해 봤습니다. 35년 약사 경력으로 이런 분석은 익숙했어요. 첫 번째 이상점은 처방전에는 없는 약물 코드가 투여 기록에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벤조디아제핀 제제 코드였어요. 수기로 나중에 추가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원래 기록을 지우고 위에 더 쓴 자국이 보였어요. 볼펜 압력도 달랐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이 나중에 수정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투여량이었습니다. 처방된 용량보다 30% 이상 많았어요. 이 정도 차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투여 시간이었어요. 처방에는 6시간 간격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4시간 간격으로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벨 사진들도 다시 분석해 봤어요. 접착 부분의 기포를 확대해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라벨을 떼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특히 로트 번호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포가 몰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교체한 것 같았어요. 서윤이의 스마트워치 데이터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워치에는 운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심박 변화와 미세한 진동 패턴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새벽 시간대 데이터를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이 움직임들이 모스 부호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서윤이가 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경에 수액이 교체되면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심박수가 상승하고 미세한 움직임이 증가했어요. 이는 투여된 진정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간대와 일치했습니다. 서윤이가 의식을 되찾는 시간이었던 거죠. 저는 병원 약국에 전화해서 문의해 봤어요. 최근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처방이 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약국 직원은 그런 처방은 없었다고 했어요. 신경과에서 나온 처방 중에 그런 약물은 없었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도현이 어디서 그 약물을 구했을까요? 저는 최도현의 진료실을 떠올려 봤어요. 벽에 걸린 의약품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샘플 의약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의약품들은 별도의 처방 없이도 의사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도현이 바로 이 샘플 의약품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이는 이미 의식을 회복했지만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고 깨어난 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일주일 후 새벽 3시 15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했어요. 서윤이는 자신이 깨어난 티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병인 언니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금세 끊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오규태 씨를 찾아갔습니다. 35년간 제 약국 단골이었던 퇴직 형사였어요. 오규태 씨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투여 기록, 조제 기록, 라벨 사진, 약물 분석 결과, 녹음 파일까지 말이에요.
오규태 씨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수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조언해줬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오규태 씨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샘플 채취는 보호자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녹음도 병실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하다고 조언해줬어요. 저는 오규태 씨와 함께 구체적인 함정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검체 3점을 정식으로 확보해야 했어요. 수액, 주사기, 라벨까지 모두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도 준비해야 했어요. 증거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 말입니다. 저는 박미정 씨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탁했습니다. 다음에 최도현이 와서 수액을 교체할 때 사용한 주사기를 보관해달라고 했어요. 박미정 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의료 폐기물 처리 전에 따로 밀봉해서 보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액백도 교체 후 완전히 비우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잔여물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오규태 씨는 병원 보안팀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필요할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저는 서윤이의 휴대폰도 확인해 봤습니다. 병실 침대 옆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휴대폰과 스마트워치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워치에서 감지된 움직임 패턴이 휴대폰에도 기록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성 메모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워치의 특정 진동 패턴이 녹음을 시작하는 신호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서윤이가 미리 설정해둔 거였습니다. 의식을 잃을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저는 이 음성 메모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노이즈였지만 몇 개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최도현과 정혜준의 대화 내용이 일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서윤이가 깨어난 척하면서 이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습니다. 박미정 씨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탁했어요. 서윤이가 의식을 회복하는 척할 때 자연스럽게 유도하라고 했습니다. 오규태 씨는 형사 동료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라벨 조작 흔적, 기록 불일치, 약물 분석 결과, 녹음 파일, 스마트워치 데이터까지 모든 게 준비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정혜준과 최도현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박미정 씨가 수집한 검체들을 전문기관에서 분석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수액에서 검출된 벤조디아제핀 성분의 농도가 치료 용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의식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반복 투여의 흔적이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최소 3주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분석됐어요. 주사기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잔여물 분석 결과 수액과 동일한 약물이었어요. 라벨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접착제 성분을 조사해 보니 2번 이상 붙였다 뗐다 한 흔적이 확실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결과를 오규태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도현이 서윤이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겠다고 통보해온 거였어요. 정혜준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이게 위험 신호라는 걸 즉시 알았습니다. 증거가 많이 모이자 이들이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오규태 씨와 긴급히 상의했습니다. 전원되기 전에 현행범으로 잡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어요. 저는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이가 깨어난 척하면서 이들을 유인하는 거였어요. 박미정 씨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에 서윤이가 의식을 회복하는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도현과 정혜준이 더 강한 약물을 투여하려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였어요. 오규태 씨는 병원 보안팀과 경찰에 미리 연락했습니다. 내일 밤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으면 즉시 출동하기로 했어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드디어 최종 작전을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서윤이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어요. 작전 당일 밤 10시에 저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박미정 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미정 씨는 서윤이가 깨어나는 듯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소리쳤어요. 눈꺼풀도 떨린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곧이어 최도현 원장에게 연락이 갔어요. 10분 후 최도현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시간이었어요. 정혜준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와 있으면서 이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최도현은 서윤이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정혜준과 박미정 씨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때 최도현이 가져온 수액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노란빛이 도는 수액이었어요. 박미정 씨가 미리 설치한 소형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새로운 수액을 준비하면서 정혜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용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혜준은 서윤이 침대 곁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척했어요. 저는 이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서윤이가 눈을 뜨는 척하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미리 계획한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척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때 서윤이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서윤이는 정혜준을 보며 브레이크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정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최도현은 서둘러 수액을 교체하려 했습니다. 노란빛 수액을 들고 서윤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서윤이가 갑자기 완전히 깨어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기를 멈춘 거였어요. 서윤이는 정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든 걸 안다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부터 약물 투여까지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정혜준은 당황했습니다. 최도현에게 빨리 주사를 놓으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최도현은 노란 수액이 든 주사기를 들고 서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농도를 더 높였다고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오규태 씨가 형사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현행범 체포였어요. 최도현은 주사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됐습니다. 정혜준도 함께 연행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형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라벨 조작 증거, 투여 기록 불일치, 약물 분석 결과, 녹음 파일, 스마트워치 데이터까지 모든 것들이었어요. 박미정 씨가 보관한 샘플들과 주사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정혜준과 최도현의 내연 관계, 보험금 수령 계획, 회사 지분 처분 계획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서윤이의 차량 사고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브레이크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정혜준과 최도현은 살인미수와 상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윤이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3주간의 재활 치료를 거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회사도 정상화됐습니다. 서윤이가 직접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혜준이 처리하려던 지분 문제도 해결됐어요. 투자자들도 서윤이의 회복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보건소에서 시니어 약물 상담 봉사를 확대했어요. 노인분들이 복용하는 약물들을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35년 약사 경력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미정 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번 일로 환자 보호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오규태 씨는 여전히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이번 사건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시민의 정의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말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큰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로 온다는 것입니다. 라벨 한 줄의 불일치, 로그 한 줄의 이상 패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진실을 밝혀낸 거였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35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이 딸을 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거예요. 서윤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회사 운영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어요. 저는 매주 서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잃을 뻔했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약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저의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혜준과 최도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윤이는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계속하려 합니다. 35년 경력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